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냥이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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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칼칼하네, 너구리님. 예. 지금 사실은 좀 방송 중을 후다닥 뛰어오느라고 시간을 제가 착각해서 좀 정신이 없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입추가 지나지 않았나요? 서소? 처소? 쳐서. 쳐서. 잘 몰라요. 예, 저희들은 그냥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게 심플하죠. 먹는 거. 근데 염사주 씨는 농사 지시니까 그 24절기에 조금 민감하실 것 같은데. 그 농경사회 농사하고 유목민족의 농사하고 좀 달라요. 예, 저는 유목민족이라. 예. 유목민이라기에는 조금 좀 동선이 작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아무튼 제가 사는 집도 뒷마당에 이렇게 가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땅이 되게 넓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뭐 고추, 뭐 호박, 그리고 가지 굉장히 많은 거를 심었는데 이제 동물들이 다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이제 아, 저희 동네에 사는 그 그라운드 헉, 그리고 또 너구리. 고슴도치, 그리고 너구리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토끼, 하여튼 걔네들이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뒷마당에 사는 두더지가 계속 포동포동해진다고 제가 그렇게 그 음, 사진 찍어서 글을 올리기까지 했어요. 뭐 그래서 조금 속상해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비가 막 오고 그러고 나더니만 잡초와 그 제가 심지도 않았던 깻잎이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있었던 깻잎이 씨가 이렇게 저절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다 음. 덮어져 버린 거예요. 야, 우리 그래서 동물계, 우리 다 동물 농장 아니니까 우리 동물들의 철없는 이 짓을 인간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도록 하면서 반성을 좀 합시다, 우리 같이. 양이님 배경화면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해서. 약간의 가을 느낌이 드네요, 벌써. 네, 지금 밤에 되면, 근데 오늘은 약간 낮에 더웠는지 그 후덥지근해요. 근데 비가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쿨다운돼서 시원하면서도 그 습도가 높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저께랑 그저께는 집안에 있다가 밖에 딱 나갔을 때, 밖이 더 시원하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조금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팔로우업 뉴스를 잠깐 전해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잼보리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진짜 개판으로 마무리가 졌습니다. 근데 뭐 하기 전에는 개영식 하기 전에는 뭐 윤 대통령 나와서 뭐 이거 우리가 뭐 세계가 같이 하고 뭐 우리가 대단하게 잘할 겁니다. 뭐 장관들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면 전 정부 탓을 하죠. 근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 예산이 1,100억인가 1,170억인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90%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나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비용이 샜을런지 뭐 곰곰이 생각하시면 뭐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소식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방통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 윤석열 정부의 좀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하나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씌워진 그 집단 항명 수계, 이게 벌써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게 약간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두지 마,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그 집단 수계 혁명에서요.
그 14일 날 그거를 그냥 항명으로 변경을 했대요.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그 항명의 수계라고 하면 수계라는 게 그 어떤 여러 사람 있는 중에서 대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이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또 뭐 그 해병대 수사단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이렇게 세 명 뭐 그저께 공동 정범으로 판단해가지고 집단 항명 수계라고 이렇게 혐의를 적용한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제 판단하기를 나머지 두 사람은 박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랐다고 판단해서 박대령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혐의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부에서 잘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은 다 간두고 이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그 단어를 쓴 순간 모든 여건, 야건, 정치, 언론 모든 사람들이 그 단어를 갖고 거기에 포커스가 돼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우리 그때 다 알지만 그 홍수가 났을 때요. 네네. 그 고 최수근 상병이 그러니까 전혀 미리 그 홍수가 났을 때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잘 파악을 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 역할을 그 일을 담당을 한 거예요. 이 박 대령이. 그래서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당장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방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고를 했고 그랬는데 다 오케이 오케이 한 거였어요. 폭우로 인해서 이제 실종자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해라 해서 군인들을 보냈는데 군인들이 당연히 구명조끼도 있고 장화 대신 군화를 신어야 되거든요. 장화를 신으면 막 물이 들어가고 진흙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저도 장화 신어봐서 아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규정대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윗선에서 뭐 빨간 옷을 입어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시키려고 빨간 옷 해병대 해서 막 우리가 대민 구제 사업을 한다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규정도 어기게 해서 그렇게 보냈으니까 이건 큰 잘못이죠. 그 윗선에서. 그걸 수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우리 진짜 이 소중한 젊은이를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까지 만들게 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의 포인트는 그걸 조사해서 찾아보니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거였고, 그거를 다 보고를 했고, 군인이라는 게, 그 군대라는 게 굉장히 그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대령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고, 보고한 대로 다 오케이를 됐고, 그래서 장관 결재까지 오케이, 받고 다 된 거잖아요. 네, 다 예. 그렇게 된 상태인데 끝났죠. 이거를 할 일이. 예. 경찰에 넘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단장 이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이첩하지 마라. 잠깐 멈춰. 이렇게 해버린 거죠. 갑자기. 그것도 구두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고 최수근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요. 수정한 내용을 이첩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항명이 됐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맨 처음에 그 항명
기소를 그러니까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군대에서 너무 반발들이 많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이 사람 한 사람한테만 또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지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2명은 그거에서 빼고 그다음에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협박을 하든 아니면 침묵을 지키라고 하든 해서 결국은 이 박대령 혼자가 자기 개인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결국은 밀고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제가 박정훈 대령의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아니 장관이 하라고 그래서 다 했어.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첩하는 일 남아서 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거는 해당 사항도 아닌 사람이 장관도 아닌 사람이 법무관실인가 어디서 뭐 전화 내지 문자 뭐 이런 걸로 이첩을 중단해 뭐 누구 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럼 장관 결재대로 명령에 따라야지 군인이 옆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항명이니 뭐니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분도 어느 가정의 아버지고 또 평생을 이렇게 군인으로서 대령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조차도 이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사 다 했고 장관 결재까지 다 받았고 할 일 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나 뭘로 와가지고 하니 이 사람이 그걸 못 따르는 게 당연하죠. 정식 채널도 아닌데 명령 체계가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항명이니 뭐 수견이 하면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군인으로서도 도저히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 삶이 막막해지는 거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하겠더라고. 전에 넷플릭스에서 DP2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DP2. 네. 유명하죠. 결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DP가 이렇게 군대를 탈영한 군인들을 잡는. 디펙터 폴리스인가요, 그럼?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군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군대 조직에 뭐 오명을 남기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감추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보여주는 이제 드라마였고 실제로 계속해서 군대에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억울하게 그 진실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여보수 아저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대령은 그냥 굉장히 충실하게 수사단장으로 자기 역할을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이 내용을 자기가 조사한 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안에 그 상병이 소속돼 있는 데가 해병대 제1사단이래요. 거기 사단장 이름이 임성근이라는 그 사단장이 있고 그분 외에 8명이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장관이 다 결재했고 다 끝났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 내용을 보고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최수근 전달했던 거고. 상병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요. 위에서 볼 때는 뭐 그 상병이야 뭐 안하무인할까요? 겉으로 나와서만 아이고 위로한다, 뭐 유가족 안 됐다 이러지. 속으로는 사단장 이런 사람들랑 친할 거 아니야. 솔직히 해서 대통령이 한 짓인데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또 상도 당했으니까 부친상 당해서 사람들이 약간 그다음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국방부 장관한테 야 잠깐 멈춰. 그 사단장 요번에 이걸로 징계받거나 나가면 안 돼. 그 뭐 누구야 누구 친구겠어. 다 그 끼리끼리 높은 사람들끼리 친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대령이 충실하게 한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야비한 거지. 너무나 야비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친하다 이거야. 사단장, 그거 자기들이 볼 때는 억울하겠지. 사단장이 뭐 잘못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대국민한테는 이 책임을 통찰하고 저희들이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을 해놓고 나서. 이 너무나 이 썩은 이
높은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가 그냥 드러난 거죠. 아유, 난 그냥 치가 떨려요. 이런 것들 보면. 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조금 요약을 하면 지난 홍수 때 최상병이 이제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어디선가 야, 이거는 이 사람은 빼. 이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것이 나와서 장관이 봐도 사단장과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장관이 그렇죠. 봐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지.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보니까, 아이, 그 임 사단장, 우리랑 뭐 친한데, 아유, 그 사람 우리 나가면 안 되지. 이거지, 아, 뭐. 야, 빼! 뭐, 이런 거지. 우리 네, 라인인데 결국 우리 식구인데 그거죠. 뭐,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어요? 이게 예, 우리들의 아이들의 목숨이 뭐 하나 죽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파리 목숨 같이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느 부모가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을 군대 보낼 수, 나라 지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호도 못하면서 네, 아까 뭐, 뭐 양희님이 넷플릭스 얘기했는데 뭐 이거 영화로 만들면 아마 뭐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정말 그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실사판이 아닌가? 실화의 바탕으로 한. 그 군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 막고 막 잃어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위에 피해가 안 저는 되도록.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해병대랑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통 해병대 하면 막 맨날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 그리고 귀신 뭐 잡는 해병이다. 해병대 뭐 이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굉장히 얘기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드라마에서도 좀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뭐 해병이라고 막 서로 그 위아래 딱 그 나이 상관없이 해병 기수를 간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 해병 전우들만의 그런 그러니까 해병대 대원들 간의 그 끈끈한 정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정과 긍지와 자부심 이런 게 다 있는 네, 거죠. 그렇게 예. 보여서 되게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임프레션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해병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장병들이 않아요? 이거 보면은 사기가 뚝 떨어지죠. 야, 우리 해병대라는 게 이것밖에 그러니까. 안 되나? 네, 음, 저는 지금 해병대들이 저기 강화문 앞에 가서 용산 앞에 가서 다 데모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해병대 명예를 너무너무 지금 실추시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해병대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우스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윤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힘센 아이가 힘없는 아이를 팔목을 비틀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센 아이가 한테 맞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형국 같아서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윤석열의 어떤 세계관이 자체가 좀 너무 강한 자에게만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되게 근엄하게 구는 그런 태도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어, 미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소식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아요. 그래도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려서 다행입니다. The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뭐 연합통신과 NORC라는 그 조사연구 그룹이 같이 공동조사를 했어요. 8월 말에. 그랬더니 공화당 유권자의 63%는 그래도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74%의 공화당계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면 난 적극적으로 서포트 지원해주겠다. 무슨 뭐 투표를 하든지 뭐 재정을 헌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이 공화당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그런데 모순이에요. 모순. 딜레마죠. 딜레마. 트럼프는 계속 이제 4번째 기소까지 받았잖아요. 조지아주에서. 그렇죠? 점점 많은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법원에서는 그
잘못을 확정하고 있고. 그럼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공화당은 과연 이거를 계속 민주당의 마녀사당이다, 마녀사냥이다, 트럼프는 억울하다, 이거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조지아에 있는 풀톤 카운티의 지검장입니다. 지검장 패니 윌리스가 결국 그 트럼프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이제 4번째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그 선거에서 지고 나서 2020년 트럼프가 조지아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바이든한테 박빙으로 졌는데 어떻게든지 표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기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넣은 거.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또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라고 있죠. 그러면은 주에서는 국무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주 국무장관. 그렇죠? 네. 주 국무장관이면 굉장히 높아요. 그 가버너, 그다음에 리eutenant 가버너, 부지사, 그다음에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예요. 그 주 국무장관. 이 주 국무장관이 나중에 주지사도 되고 막 그럽니다. 보통. 예,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없는 표를 어떻게 만들으란 얘기야.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연 어떤 죄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패니 윌리스 지검장이 정확하게 죄목을 적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농장에서 이 미국 정치 소식을 다룰 때 뭐 대단한 분석을 하고 뭐 앞날을 예견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문제시 되고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면 차분하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게 쌓이면 훨씬 그 미국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정치 용어들도 더 익숙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어 공부 한번 하는 것처럼 합시다. 일타 강사 염소 아저씨. 자, 영어 우리 대일학원 영어를 듣던 우리 학생으로서 영어 강사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코 뭐냐? The Federal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입니다. Racketeer는 사주. 누군가를 전화나 뭐 협박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 나쁜 짓을 하게끔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근데 그 범죄를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범죄가 성립돼요. 내가 너구리님한테 야, 너 은행 가가지고 털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한 거죠.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그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 아니면 그 선거관리위원회 공화당에 뭐 그쪽한테 전화해가지고 표 찾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주죄가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라. 이렇게. 예. 근데 이 법이 1970년대 마피아와 조직폭력배들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970년대. 그렇죠. 예, 그것들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된 법입니다. 이 조직폭력배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1970년대. 바로 루디 줄리아니. 줄리아니. 루디 줄리아니가 이탈리아계 사람 아닙니까? 줄리아니. 그러면 뉴저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탈리아계 마피아들을 이 줄리아니가 상당히 잡아넣었어요. 그러면서 검사로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 이 트럼프의 이 리코 이 죄가 트럼프를 비롯한 18명이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그 중에 루디 줄리아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피아와 조직을 단속하던 이 루디 줄리아니가 결국 이 죄목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비서실장했던 마크 메도우 있죠? 네, 이 사람도 이 아펠리치아산 이런 쪽에 건설업을 막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결국에는 그런 걸로 트럼프랑 연결돼서 이 비서실장까지 간 사람이죠. 마크 메도우. 그 막
2021년 제뉴어리 6 그 폭동이 일어날 때 비서실장 했었어요, 이 사람. 예. 음. 이런 사람처럼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 기소가 동시에 돼버렸어요. 그럼 이 페니 윌리스는 왜 이 법을 적용했느냐? 이 법의 특징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범법 행위를 한 여러 명을 같이 기소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와 줄리안이, 마크 메도, 뭐 이스트맨 이런 놈들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딱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다고, 이걸 활용했다고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비롯한 18명 기소됐고 8월 25일까지 자진해서 출두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면 트럼프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생길까요? 자, 아직은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이 페니 윌리스 지검장이 이 법을 사용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가중처벌도 가능한 법안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범죄에 더하기 이 사주를 했고 조직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감옥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벌금형까지 더 넣거나 아니면 너는 6개월로 안 돼. 1년까지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법이래요, 이 법안이. 그래서 리코 법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에요, 공화계로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마녀사장이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없고. 그런데 경선에서는 단연선 두고 트럼프가 공화당계 경선, 당내 경선에서는 뭐 단호한, 이게 약간 좀 누그러지긴 했대요. 우위의 2등과의 격차가. 그렇지만 아직도 독보적인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떡하니 공화계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 본선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옛날에 힐러리한테도 옛날에 총 파퓰러리티에서는 졌었잖아요. 힐러리한테도 졌었어요. 선거인단에서 간신히 이겨서 대통령 된 거지. 그럼 바이든한테는 깨진 거고 다. 그럼 이번에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고. 당연히. 이건 뭐 선거 안 해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공화국에 대해서 뜻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공화계 출신의 전 부지사예요. 조지아 부지사. 이 사람도 뭐 완전한 공화계 토박인 거죠. 이 사람이. 예? 그 조지아 같은 공화계가 강한 지역에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골수에 박힌 공화계겠어요. 그런데 문제점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공화계가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범법으로 계속 얼룩진 사람들을 계속 후보로 내고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성원하면은 이 공화당은 뭐가 되느냐 지금. 빨리 정신 좀 차리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말고는 뭐 없나요, 사람이? 플로리다의 디센티스가 2위 자리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격차가 너무 커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제가 디센티스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1위 후보로 자리매김을 하는지 그거는 혹시 아세요? 예,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팬덤 현상이에요. 당내에서는 그 열성적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당내에서는 경쟁성이 높은데, 근데 본선에서는 이제 일반 중도층들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현재 이게 너무나 새로운 많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예, 새로운 현상. 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맞아요. 것도 있죠. 예, 그런데 뭐 무관심한 문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 이건 새로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당내에서 지지를 받는 분들이 당연히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쭉 그동안은. 근데 이건 지금 새로운 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뭐 양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딱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그리고 뭐 정치인들 비리 뭐 굉장히 자기와 굉장히 먼 이야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들이랑 그 굉장히 밀접한 온난화 현상 같은 거 보면, 기후 변화 같은 것도 보면, 정책이 계속 이렇게 쓰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지구가 굉장히 아파지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랑 밀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8.15였습니다. 광복절이었는데요. 뭐 광복절 하면 제일 먼저 정치계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화두는 아무래도 광복절 특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광복절 특사 때는 본인이 잡아놓은, 윤석열이 잡아놓은 사람들이 대거 광복절 특사로 잡아놓았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이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 잣대이고 기준인지, 네, 이분이, 특사에 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지난번 트럼프 특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몇 번 네네네. 비교를 했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도 이 특사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좀 국민화합 이런 걸로 사용한다고. 현실 법으로는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정서라든가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은 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특사를 하는 거지. 얘는 내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득을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특사를 활용하는 거는 저질 중에 저질 특사인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얘기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국 방송에서도 시원하게 못 하더라고. 나는 예. 시원하게 아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제가 볼 때는 얘기를 못하는 것보다 다들 너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최악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걸 계속 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도대체 저 사람은 그 부끄러움도 모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질적인 범법을 해서 그냥 들어간 사람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특사로 빼내고 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 똑같은 곳에 다시 출마를 한대잖아요. 도대체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저기 광복절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좀 한마디 지금 여기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광복절 기념사를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념사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게 8.15 기념사가 맞나? 라고 의심이 될 만큼 꼭 마치 그렇죠. 6.15 사변 기념식 때 말하는 것 같은 광복절은 거예요. 무조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라 일본의 그 식민 문제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 얘기한 거가 일본과의 군사 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뭐 반국가 세력 등 인용 공세를 펼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또 했어요. 도대체 광복절하고 저는 강복을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강복을 했나? 지금 이런 헷갈리게끔 도대체 이 광복절 기념사를 그렇게 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요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라든가 뭐 천하람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순천갑 당협위원장이래요. 그 사람들도 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위교 기념사 같은 느낌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왜 이렇게 자꾸만 기념사 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이정미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정의당에서야 아주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게 극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옳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조금 내년도 총선을 생각을 해서 자기 딴에는 자기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결집을 시키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투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알고 있지만 30%가 안 되고 있잖아요. 30%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판에서 그러니까요. 항상 4년 뒤가 뭔가 지형이 바뀌어요. 근데 고정층만 확보하면 돼. 요거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이게 그거 맞아.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뀝니다, 상황은. 예. 네. 저는 그것 안 그래도 광복절 기념사 때문에 도대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열받아가 있는 상태인데,
잠깐 또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 기사는 물론 더 확실하게 진짜 맞는 기사인지는 물론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요. 16일자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즈음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또 여론이 더 나빠지고 그때 되면은 그것도 막 이제 실드 치느라고 총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 이 방류를 하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 그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윤 정부가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여태까지 지나고 보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옛날에 이해창 후보가 청풍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세요? 북한에 자기네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미사일 쏘아달라고 대포인가요? 미사일을 하여튼 쏴달라고 대충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총 좀 예, 쏘면 남북 관계에 그러니까. 대해서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유해창 뽑아줘야지. 뭐 이럴까 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나 뭐 여당에서는 정말 국민을 개대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지금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시끄럽게 뭐라고 하지만 금방 다 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빨리 맞을 매면 빨리 맞고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 버리자. 이런 심보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아유, 참, 일본 도저히 유학, 이해가 안 돼요. 일본 유학 가신 또 부친 상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로 하죠, 우리. 예. 네, 뭐, 예. 그래도 좀 아닌 건 아니지 않나. 뭐, 일본을 뭐 동반자 가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그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또 참배하러 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뭐 하는 데인지 아마 국민 여러분들 대다수가 잘 인식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이 조선을 침략하고 남경대학살을 일으키고 이렇게 지시한 전범들을 위안하고 기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조상님들 이렇게 목숨을 명을 이렇게 하루살이보다 못한 그렇게 못하게 가셨는데 그렇게 지시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들을 기리는 데 간 사람들한테 무슨 동반자를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까지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내기 전에요. 한 가지 네, 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한 거를 정식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는 아,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오호.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독도는 지금 남의 나라 바다 위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만간에 일본에서는 독도도 자기네 뭐 이미 그러고 있지만 자기네 바다 위에 있으니까 자기네 거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독도는 시 오브 재팬에 있으니까 다케시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윤석열이 그렇게 미국에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뭐 이렇게 아휴, 워싱턴 선언하고 별짓 다 했는데 결국에 독도 그 예전에 양희님이 방송 초기에 이러다가 뭐 독도 그냥 줘버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막 이게 현실로 막 훅 다가오는 느낌이 지금 시 오브 재팬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시 오브 재팬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냐? 뭐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게 항의하고 야 이거 우리나라 독도 거기에 앉았는데 이거 시 오브 재팬이면 이거 일본에 우리 독도가 앉았는 거냐? 아니면
이거 독도를 일본 거라고 인정하는 거냐? 이걸 강력하게 확인하고, 야, 이거는 우리 국민의 그 땅덩어리가 뭐 가지는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서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생각해봐. 너 동맹이라면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이게 단순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언제 이게 공식으로 우리나라 땅으로 인정이 됐냐, 독도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번에 그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부대변인이 했던 말 중에서 자기네들은 뭐 국제 수로 기구 그걸 IH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인 일본어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자기네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그 공식 힘을 실어줬네 발언. 그냥. 음. 그러니까 이게 남으면요, 앞으로 이 하나씩 하나씩 이런 말 한마디에 정부에서 나오는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언젠가는 지금 독도 같은 경우도 일본이 기회만 되면 국제 재판소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가져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충분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이 나온다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진정한 우방인지 그냥 뭐 서로 이용해 먹고 베껴 먹고 이게 뭐 이런 사회인 건지 뭐 그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혈맹이라고. 우리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관계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요. 좀 길은 만큼 좀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